13. 6월 말 맥심은 공식 모임이 있어 런던으로 갔다. 남자들끼리 모이는 자리였다. 이 지역과 관련된 일이라고 했다. 이틀 동안 나는 혼자 남았다. 그가 가버리는 것이 두려웠다. 자동차가 길을 빠져나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것이 영원한 이별인 듯 두 번 다시 그를 못 만날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무언가 사고가 나서 오후에 내가 산책에서 돌아오면 프리스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식을 전할 것이다. 어딘지 모를 병원에서 의사가 전화를 걸어올지도 모른다. 마음을 단단히 잡수십시오. 놀라실까봐 걱정입니다. 프랭크가 와서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가겠지. 맥심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장례식이 열리는 교회 마당에는 지역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고 나는 프랭크에게 기대어 간신히 서 있을 것이다. 그 모든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 나는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언제 전화벨이 울릴까? 그쪽으로만 신경이 곤두섰다. 오후에 정원의 밤나무 아래로 나가 책을 펼쳐 들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로버트가 잔디밭을 가로질러 다가왔다. 드디어 전화가 왔구나 싶었다. 클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10분 전에 무사히 도착하셨답니다. 나는 책을 탁 소리나게 덮었다. 고마워요 로버트. 아주 빨리 도착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내게 전하는 특별한 말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잘 도착하셨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클럽 문지기가 전화한 거였어요. 알겠어요. 안도감이 들면서 그때까지의 걱정이 씻은 듯 사라졌다. 더 이상 몸도 아프지 않았다. 고통이 사라졌다. 해협을 건너 드디어 해안에 도착한 것 같았다. 나는 갑자기 허기를 느껴 식당에 몰래 들어가 선반 위 비스킷 몇 개와 사과 하나를 집었다. 그리고 숲으로 들어가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잔디밭에서 먹었다가는 하인들 눈에 띌 수 있고 그랬다가는 더윈트 부인 입맛에는 요리사가 내놓은 음식은 안 맞는 모양이라는, 그래서 과일과 비스킷으로 배를 채우더라는 얘기가 나와 요리사가 상처를 받고 그 일이 댄버스 부인에게까지 알려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맥심이 무사히 도착한 것을 확인했고 비스킷으로 배도 채웠으니 나는 무척 기분이 좋았다. 모든 의무에서 벗어난 듯 해방감이 느껴졌다. 수업도 숙제도 없는 토요일을 맞이한 어린애처럼 말이다. 그런 날이면 애들은 내키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낡은 스커트에 편한 신을 신고 이웃에 사는 친구와 신나는 술래잡기를 해도 좋다. 나도 바로 그런 기분이었다. 맨들리에 온 이후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맥심이 런던에 갔기 때문인 모양이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나 자신도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가 가지 않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지 않았나. 그런데 이토록 마음이 가볍고 발걸음도 경쾌해지며 잔디밭을 가로질러 뛰어다니고 뒹굴고 싶은 아이 같은 기분이 되다니. 나는 입가에 비스킷 가루를 쓱쓱 닦으며 제스퍼를 불렀다. 날씨가 너무 좋아 기분이 이렇게 좋은 걸 거야. 제스퍼를 데리고 행복의 계곡으로 갔다. 이제 진달래는 다 떨어지고 갈색으로 쭈글쭈글해진 꽃잎들만 있기 위해 뒹굴고 있었다. 초롱꽃은 아직 한창 때여서 계곡 위 숲에 푸른 카펫을 깔아놓은 듯 했다. 이끼는 깊고 풍부한 향기를 풍겼고 초롱꽃 향기는 그보다 더 날카로웠다. 나는 초롱꽃 옆의 키 큰 풀숲에 팔베개를 하고 누웠다. 제스퍼는 내 옆에서 바보 같은 얼굴로 숨을 헐떡거리며 혀와 턱에서 침을 뚝뚝 흘려댔다. 저 위쪽 나무들 어딘가에서 비둘기들이 구구 소리를 냈다. 평화롭고 고요했다. 어째서 혼자 있을 때 자연은 더 아름다워지는 걸까? 지금 이 순간 옆에 친구가 하나 앉아 있다면, 그래서 그 친구가 있잖니, 얼마 전에 힐다를 만났어. 왜 테니스를 아주 잘 치던 애 말이야? 결혼해서 애가 둘이더라. 라는 식으로 학창시절 옛 친구의 얘기를 늘어놓는다면 그 얼마나 한심스러울까. 그럴 때는 초롱꽃도 못 보고 머리 위 비둘기 소리도 못 들을 게 아닌가. 나는 그 순간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맥심도 포함해서 말이다. 맥심이 옆에 있다면 나는 그렇게 벌렁 누워 눈을 감고 풀잎을 씹지 못했을 테니까. 그의 모습을, 그의 눈을, 그의 표정을 바라보았을 게 틀림없다. 그의 기분이 괜찮은지 지루한 것은 아닌지 살피면서 또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면서,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쉴 수 있다. 맥심은 런던에 있으니까.
혼자라는 건 얼마나 좋은지. 아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건 아니지. 이건 나쁜 생각이야. 맥심은 내 삶이고 내 세상 아닌가.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아 제스퍼를 불렀다. 그리고 함께 계곡을 내려갔다. 해변에 도착해보니 썰물이었고 멀리 보이는 바다는 아주 잔잔했다. 마치 커다란 호수 같았다. 여름에 겨울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잔잔한 바다가 사납게 날뛰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았다. 바람도 없었다. 바위 틈 작은 웅덩이에 찰랑거리는 물 위로 햇살이 잘게 부서졌다. 제스퍼는 즉시 바위를 타고 넘기 시작하면서 내 쪽을 헐깃 돌아보았다. 뻔뻔스러운 건달 같은 표정이었다. 거리로 가는 게 아니야, 제스퍼. 하지만 녀석은 내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곧바로 긍중긍중 뛰어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런 골치 아픈 녀석 같으니라고? 나는 큰 소리로 투덜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마치 건너편 해안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는 듯 말이다. 뭐 할 수 없는 일이잖아? 나는 생각했다. 어떻든 지금은 맥심이 없으니까. 또 그 사건은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고. 나는 콧노래를 부르며 웅덩이를 건넜다. 물이 철퍽거렸다. 썰물이 빠져나간 만은 아주 달라 보였다. 전처럼 무서운 인상이 아니었다. 작은 항구의 물 깊이는 겨우 1m 남짓했다. 보트 한 대가 겨우 떨 정도였다. 부표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흰색과 초록색으로 칠해진 부표였다. 아마 그때는 비가 내려 색깔이 눈에 안 들어온 모양이었다. 아무도 없었다. 나는 조약돌 해변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기도 하고 방파제에 올라가 보기도 했다. 제스퍼는 마치 늘 그랬다는 듯 앞장을 섰다. 방파제 돌담에는 고리가 붙어 있고 철계단이 물속으로 내려가 있었다. 보트를 묶는 고리 같았다. 보트에 탄 사람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식이고 말이다. 9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인 부표 위에 무어라 쓰여 있었다. 고개를 길게 빼고 살펴보니 프랑스어로 나는 돌아오겠다 라고 쓰여 있었다. 우스운 이름이었다. 보트 이름 같지 않았다. 프랑스어로 쓴 걸 보면 프랑스 배였던 모양이다. 고깃배에는 보통 즐거운 귀환이나 나 여기 있어요 같은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닐까? 그런데 나는 돌아오겠다라니. 아니, 다시 생각하면 보트에 딱 어울리는 이름인 것도 같았다. 다만 결코 돌아오지 못한 그 보트만 제외하고. 등대 너머 고절 향해 멀리 항해할 때 날씨는 분명 추웠으리라. 물은 잔잔했겠지. 하지만 오늘처럼 고요한 날에도 저 앞 곳 근처 바다에는 하얀 물거품이 일고 있지 않은가. 배가 고절 돌아 만을 벗어났을 때 조그만 보트는 바람을 받아 기울여졌으리라. 바닷물이 사정없이 밀려들었을 것이다. 키를 잡고 있던 사람은 물을 흠뻑 뒤집어선 채 기우뚱거리는 돛대를 바라보았겠지. 돛대는 무슨 색이었을까? 아마 부표랑 똑같이 초록과 흰색이었으리라. 프랭크 말로는 크지 않은 배였다고 하니 선실도 작았을 것이다. 제스퍼가 킁킁거리며 철 계단 냄새를 맡았다. 이리 물러나. 널 따라 물속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다고?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방파제를 따라 되돌아왔다. 숲 가장자리의 돌집도 전처럼 멀거나 음산해 보이지 않았다. 태양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오늘은 비가 내리지 않으니 천장 두드리는 소리도 없을 것이다. 나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다. 어차피 아무도 살지 않는 작은 집 한 채일 뿐 아닌가. 무서워할 것은 없다. 하나도 없다. 오랫동안 비오던 집은 습하고 음산하기 마련이다. 새로 지은 방갈로도 그럴 때가 있다. 예전에는 여기서 달밤 소풍도 했다고 그랬지. 주말을 보내러 온 손님들은 이리로 와서 수영하고 보트놀이도 했으리라. 나는 쇠기 풀무성한 작은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누군가 여기를 정리해야 해. 정원사 한 명만 보내면 되겠지. 이곳을 이렇게 버려둘 필요는 없지 않은가? 나는 집 출입문으로 다가갔다. 살짝 열려 있었다. 지난번에 분명히 닫아 놓았는데 제스퍼가 어르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조용히 제스퍼. 내가 말했지만 걔는 더 열심히 코를 움직였다. 나는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완전히 깜깜했다. 전과 똑같았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모형 배에는 여전히 거미줄이 가득했다. 하지만 반대쪽에 보이는 보트 보관 창고의 문이 열려 있었다. 제스퍼가 다시 으르렁거렸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제스퍼는 미친 듯이 지저대며 내 다리 사이로 튀어나가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나는 제스퍼를 따라가다가 방 가운데쯤에서 멈춰섰다. 심장이 터질 듯했다. 제스퍼, 어서 돌아와. 제스퍼는 창고 문간에 서서 발작적으로 지저댔다. 창고 안에 무언가 있었다. 쥐는 아니었다. 쥐라면 제스퍼가 가서 쫓았을 것이다. 제스퍼, 어서 이리로 와. 걔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 누구 있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나는 몸을 구부려 제스퍼의 목줄을 잡고 창고 안쪽을 둘러보았다. 누군가 벽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잔뜩 웅크리고 앉은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놀란 모양이었다. 벤이었다. 그는 돛 뒤로 숨으려 했다. 무슨 일이에요? 뭘 하려는 거죠? 내가 물었다. 그는 입을 벌리고 멍한 시선으로 나를 보았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제스퍼 조용히. 나는 제스퍼의 주둥이를 때려 조용히 시킨 뒤 허리띠를 풀어 목줄에 연결했다. 벤, 여기서 뭘 하려는 거예요? 조금은 더 용감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멍청한 눈으로 나를 보기만 했다. 어서 나오는 게 좋겠어요? 더윈터 씨는 사람들이 여기 떠나드는 걸 싫어한다고요? 그는 소매 끝으로 코를 훔치며 비틀비틀 일어섰다. 다른 손은 등 뒤에 감추고 있었다. 그건 뭐죠, 벤? 내가 물었더니 그는 아이처럼 양순하게 다른 손을 펴서 보여주었다. 낚싯줄이었다.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그가 말했다. 이 낚싯줄은 여기 있던 건가요? 잘 들어요, 벤. 이 낚싯줄을 가지고 가고 싶다면 그렇게 해요. 하지만 또다시 이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물건에 손대는 건 정직하지 못한 짓이에요. 그는 말이 없었다. 눈을 끔뻑거리며 몸을 비틀었을 뿐이다. 자, 따라 나와요. 나는 엄한 투로 말했다. 나는 벤을 데리고 큰 방으로 나왔다. 제스퍼는 이제 입을 다물고 벤의 발 뒤꿈치 냄새를 맡았다. 더 이상 집안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서둘러 출입문을 나왔다. 벤도 발을 질질 끌며 뒤따라왔다. 나는 출입문을 닫았다. 이제 집으로 가요. 내가 벤에게 말했다. 그는 보물이라도 다루는 양 낚싯줄을 가슴에 껴안았다. 정신병원에 넣지 않을 거지? 그제야 살펴보니 그는 공포에 몸을 떨고 있었다. 두 손이 덜덜 떨렸고 애원하는 눈빛이었다. 물론 아니에요.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정신병원에는 가고 싶지 않아. 더러운 얼굴 위로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걱정 말아요, 벤. 아무도 당신을 정신병원에 보내지 않아요. 저 집에만 가지 않으면 돼요. 나는 뒤돌아섰다. 하지만 벤이 따라오며 내 손을 건드렸다. 여기 줄 게 있어. 바보스러운 미소와 함께 그가 손짓을 하며 해변 쪽으로 갔다. 나는 뒤따라갔다. 벤은 바위 틈으로 가서 납작한 돌을 집어 올렸다. 그 아래 조개 무더기가 있었다. 그는 하나를 골라 내밀었다. 고마워요. 아주 예쁘군요. 그는 다시 희죽 웃으며 귀를 문질렀다. 두려움이 사라진 모습이었다. 당신은 천사의 눈을 가졌어. 그가 말했다. 나는 당황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다시 조개 껍질을 내려다 보았다. 그 사람과는 달라. 그가 다시 말했다.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다시 눈을 가늘게 뜬 채 손가락으로 코를 만지작거렸다. 그 여자는 키가 크고 까맸어. 뱀 같았어. 여기서 똑똑히 보았지. 밤이 되면 이리로 왔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번은 그 여자를 보고 있는데 내 쪽으로 와서는 날 모르지? 라고 물었어. 창문으로 한 번만 더 훔쳐보면 정신병원에 넣어버리겠다고 했어. 정신병원은 무서운 곳이라고 했어. 난 안 그러겠다고 했어. 그리고 모자를 만졌어. 그는 자기 모자를 잡아당겨 보였다. 이어 불안한 목소리로 이제 그 여자가 가버린 거지? 맞지? 라고 물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당신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지 않아요. 자, 그럼 잘 있어요, 벤. 나는 천천히 말하고 뒤돌아섰다. 벨트에 묶인 제스퍼를 잡아당기며 천천히 계곡 쪽으로 걸었다. 제정신이 아니군. 나는 생각했다. 불쌍한 사람이야.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는 모양이야. 누가 저런 사람에게 정신병원 운운하며 협박을 했겠는가? 맥심이나 프랭크 모두 벤이 전혀 위험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다. 아마 예전에 친척이나 이웃들이 쑥덕이는 소리를 듣고 그 기억이 남은 것 같았다. 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말이다. 좋고 싫은 마음도 아이처럼 변덕스러우리라.
아무 이유 없이 오늘은 다정하다가 내일은 무뚝뚝한 것이다. 내게 친절했던 건 아마 낚싯줄을 가져도 좋다고 했기 때문이었겠지. 내일 다시 만난다면 나를 알아보지도 못할지 모른다. 바보가 하는 말에서 무슨 의미를 찾으려는 건 멍청한 짓이다. 나는 뒤를 흘기 돌아다 보았다. 밀물이 들어와 방파제가 서서히 잠기기 시작한 참이었다. 배에는 바위 사이로 사라지고 없었다. 해변은 다시 텅 비었다. 검은 나무들 사이로 그 집의 돌 굴뚝만 간신히 보였다. 갑자기 뛰고 싶어졌다. 나는 제스프를 묶은 줄을 잡아당기며 숲 사이 좁고 가파른 길을 빠른 속도로 기어 올랐다. 돌아보고 싶지 않았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뒤돌아 다시 해변과 그 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다. 쇠깃불 자라는 정원에서 누군가 나를 기다릴 것 같았다. 나를 지켜보고 소리도 들었을 누군가 말이다. 제스프는 함께 달리면서 짖었다. 아마 새로운 게임점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제스프는 계속 허리띠를 물어 떠들려 했다. 나무들이 그토록 서로 가깝게 붙어 자라는지 미처 몰랐다. 오솔길 바닥에는 그 뿌리들이 등굴 손처럼 어지럽게 늘려 까딱하면 걸려 넘어질 판이었다. 깨끗이 잘라내야겠어? 나는 달리면서 생각했다. 숨이 찼다. 맥심이 남자들 며칠 보내서 해결하면 돼.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어. 저쪽에 뒤엉킨 관목을 잘라내면 햇빛도 들어와 밝아질 거야. 길은 어두웠다. 지나치게 어두웠다. 이파리 하나 없는 유칼립투스가 가시등굴에 칭칭 감긴 모습이 허옇게 탈색된 해골의 팔, 다리, 뼈를 보는 듯 했다. 그 아래로는 진흙탕물이 소리 없이 아래 해변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계곡 쪽과 달리 여기서는 새도 울지 않았다. 기분 나쁘게 고요했다. 헐떡이며 뛰어가는 중에도 귓가에는 밀어닥치는 파도 소리가 들렸다. 맥심이 왜 이 길을, 그 해변을 싫어하는지 알 것 같았다. 나 역시 싫었다. 이쪽으로 오다니 어리석었다. 저쪽 해변에만 갔다가 행복의 계곡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면 되었을 것을. 마침내 잔디밭으로 나와 굳건히 믿음직하게 서 있는 저택을 보자 반가웠다. 숲은 뒤쪽으로 멀어졌다. 로버트를 불러 밤나무 아래로 차를 내오게 해야지. 시계를 보았다. 생각보다 일렀다. 4시가 채 안 된 시각이었다. 좀 더 기다려야 했다. 4시 30분 전에 차를 마시는 건 맨들리의 규칙을 깨뜨리는 셈이었다. 마침 프리스가 외출하고 없는 게 다행이었다. 로버트라면 굳이 정원에서까지 엄격한 차상 준비 절차를 밟지 않을 테니 말이다. 테라스를 향해 잔디밭을 가로지르는데 철쭉의 초록 이파리들 사이로 무언가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다. 눈 위에 손을 올리고 살펴보았다. 자동차 같았다. 누가 찾아왔나?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손님이라면 저택 앞까지 차를 몰고 오지 모퉁이 관목 틈에 숨겨두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정말로 자동차가 서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손님이라면 절대 그렇게 차를 세우지 말아야 했다. 상인들 차는 저택 뒤편 차고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프랭크의 차도 아니었다. 프랭크의 길고 낮은 스포츠카는 이미 내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잠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방문객이라면 아마 로버트가 서재나 응접실로 안내했을 것이다. 응접실에 있는 손님은 내가 잔디밭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었다. 나는 이런 옷차림으로 방문객을 만나고 싶지는 않았다. 차를 마시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나는 잔디밭 끝자락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다가 무심코 어쩌면 그 순간 햇살이 유리에 반짝 반사되었기 때문인지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쪽의 어느 창문 덧창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누군가 창가에 서 있었다. 남자였다. 그는 나를 보았는지 움찔해서 뒤로 물러섰고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이 팔을 뻗어 덧창을 닫았다. 팔을 뻗은 사람은 댄버스 부인이었다. 눈에 익은 검은 소매였던 것이다. 순간 나는 오늘이 저택을 공개하는 날이고 그래서 부인이 관람객을 안내하는 것일까 싶어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지만 그럴 리는 없었다. 관람객 안내는 늘 프리스가 맡았고 그날 프리스는 외출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서쪽 방들은 공개하는 공간도 아니었다. 나 자신도 아직 들어가 보지 않은 곳 아닌가? 날짜를 꼽아봐도 공개 관람일 리는 없었다. 혹시 방을 보수할 일이 생겨 누가 찾아온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나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 숨어버리고 덧창을 닫을 이유는 없었다.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철쭉 뒤에 차를 숨겨둔 것도 이상한 일이었다. 어떻든 댄버스 부인을 찾아온 사람이라는 점은 분명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오래간만에 찾아온 친구에게 자기가 관리하는 서쪽 방들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다만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맥심이 집을 비운 때를 택한 것이 이상했다. 나는 천천히 잔디밭을 가로질렀다. 서쪽 방에 있는 두 사람이 문틈으로 나를 지켜볼 것이 틀림없었다. 주리문을 통과해 홀로 들어갔다. 손님의 모자나 지팡이, 은쟁반에 담긴 명함 따위의 흔적은 하나도 없었다. 확실히 공식 방문객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내가 상관할 문제는 아니었다. 나는 바로 계단을 올라가는 대신 정원 곁방에 가서 손을 씻었다. 혹시라도 계단이나 다른 어딘가에서 두 사람과 마주친다면 불편할 것 같았다. 점심을 먹기 전에 거실에 놔둔 뜨개질감을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충실한 제스퍼는 나를 따라왔다. 거실 문은 열려 있었다. 그리고 소파에 두었던 뜨개질 바구니가 쿠션 뒤로 옮겨져 있었다. 쿠션도 바뀌었다. 누군가 소파에 앉느라고 내 뜨개질 바구니를 치운 모양이었다. 책상 의자도 위치가 달라졌다. 맥심과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댄버스 부인이 거실에서 손님을 맞은 것 같았다. 왠지 기분이 나빠졌다. 제스퍼는 소파 쪽 냄새를 맡더니 꼬리를 흔들었다. 제스퍼가 경계해야 할 손님은 아닌 게 확실했다. 나는 뜨개질 바구니를 들고 방을 나섰다. 그 순간 거실과 연결된 응접실의 한쪽 문이 열렸다. 돌복도와 연결된 문이었다. 사람들 목소리도 들렸다. 나는 급히 거실로 되돌아왔다. 다행히 두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한 상태였다. 제스퍼는 문간에 서서 나를 보며 혀를 빼물고 꼬리를 흔들었다. 걔 때문에 내 존재가 금방 탄로 날 판이었다. 나는 숨까지 죽인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댄버스 부인의 말소리가 들렸다. 아마 서재로 들어갔을 겁니다. 생각보다 일찍 돌아왔네요. 부인이 서재에 가 있다면 당신은 눈에 띄지 않게 호를 통해 나갈 수 있지요. 제가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내 얘기를 하고 있었다. 마음이 더더욱 불편해졌다. 분명히 내 눈을 속이려는 작정이 아닌가. 나 역시도 댄버스 부인의 약점을 잡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때 제스퍼가 응접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발을 구르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래, 이 녀석 잘 있었니? 남자가 말했다. 제스퍼는 신이 나서 지저댔다. 나는 어디 숨을 만한 곳이 없나 둘러보았다. 물론 그런 곳은 있을 리 없었다. 발소리와 함께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처음에는 문 뒤에서 나를 보지 못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제스퍼가 신이 난 모습으로 나를 향해 달려오고 말았다. 남자는 제스퍼를 따라 몸을 한 바퀴 돌리다가 갑자기 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화들짝 놀랐다. 누군가가 그렇게 깜짝 놀란 표정은 처음 보았다. 마치 그가 집주인이고 나는 숨어있던 좀도도 같았다. 죄송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는 골격이 크고 잘생긴 남자였다. 겉모습이 번지르르했다. 술을 조금 마시고 나태하게 사는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이글거리는 푸른 눈이었고 붉은색 또는 갈색 머리는 구릿빛 피부와 조화를 이루었다. 몇 년 안에 뚱뚱해져 목기 뒤로 살이 늘어질 것처럼 보였다. 지나치게 부드럽고 지나치게 선홍빛인 입을 보면 그렇게 짐작할 수 있었다. 그의 숨결에서 위스키 냄새가 느껴졌다. 그가 미소 지었다. 어느 여자에게나 보낼 것 같은 미소였다. 저 때문에 놀라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나는 문 뒤에서 나왔다. 내가 얼마나 어이없는 바보로 보일지 스스로도 느껴졌다. 아니, 괜찮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 누군지 몰랐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손님이 안 오시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참으로 민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쑥 만나게 되어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제 오랜 친구인 데니 아주머니를 만나러 들렀던 것 뿐입니다. 그는 성의 있게 설명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데니 아주머니는 누구한테도 폐를 안 끼치려고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부인께도 알리지 않았을 겁니다. 네, 괜찮으니 마음 쓰지 마십시오. 나는 제스퍼가 그 남자에게 매달려 앞발을 내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요 녀석 저를 잊지 않았나 봅니다. 아주 잘 자랐군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만 해도 어렸는데 다만 살은 많이 쪘습니다. 운동을 시켜야겠군요. 안 그래도 막 산책을 시키고 오는 길이랍니다. 아, 그러셨나요? 운동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는 제스프와 장난을 치면서 내게도 다정한 미소를 보냈다. 이어 담뱃갑을 꺼내들었다. 하나 드릴까요? 그가 물었다. 전 담배를 피우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그는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다. 담배를 피운다고 특별히 못마땅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의 방에서 그토록 자연스럽게 구는 것이 이상했다. 어떻든 무리한 행동이 아닌가?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맥스는 어떻게 지내나요? 갑자기 그가 물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맥심을 잘 아는 사람 같은 말투였던 것이다. 맥심을 맥스라 부르는 것도 이상했다. 내가 알기로는 누구도 맥심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잘 지냅니다. 지금은 런던에 갔습니다. 새색시를 혼자 두고요? 그거 딱한 일이군요. 혹시 누가 신부를 훔쳐가지 않을까 걱정도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는 입을 벌리고 큰 소리로 웃었다. 그 웃음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무언가 공격적인 느낌이었다. 사람 자체도 싫었다. 그때 댄버스 부인이 방으로 들어왔다. 나를 보는 시선이 몹시 차가웠다. 맙소사, 내가 얼마나 미울 것인가. 데니 아주머니 이제 오셨군요. 그렇게 조심하신 게 다 소용없게 되어버렸어요. 안주인께서 문 뒤에 숨어 계실지 뭡니까? 그는 다시 웃어댔다. 댄버스 부인은 아무 말 않고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제 소개를 안 시켜주실 겁니까? 남자가 말했다. 새 섹시에게 인사드리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요. 이분은 파벨스입니다, 마님. 댄버스 부인은 마지못한 듯 조용히 말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인사말을 끝낸 후 예의를 지키기 위해 덧붙였다. 차 한잔하고 가시겠어요? 파벨스는 아주 기뻐하며 댄버스 부인 쪽을 돌아보았다. 정말 친절한 제안이 아닙니까? 저들은 차를 마시고 가라는데요. 댄버스 아주머니, 저도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댄버스 부인은 안 된다는 눈짓을 보냈다. 다시 마음이 불편해졌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상황이 분명했다. 아주머니 생각이 옳겠지요. 퍽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제 차를 보여드리죠. 여전히 유들유들한 말투였다. 나는 따라가서 차를 구경할 마음이 없었다. 당황스러웠고 몹시 어색했다. 자, 어서요. 아주 멋진 차랍니다. 맥스 것보다 훨씬 더 빠르지요? 그가 말했다. 핑계거리가 생각나지 않았다. 억지스러운 분위기였다. 그 상황이 싫었다. 어째서 댄버스 부인은 꼼짝 않고 서서 분노 어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만 있는 걸까? 차가 어디 있지요? 하는 수 없이 내가 물었다. 들어오는 길의 모퉁이에 있습니다. 부인을 방해할까 싶어 저택 앞까지 가져오지 않았지요. 오후에는 방에서 쉬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잠자코 있었다. 너무 뻔한 거짓말이었다. 우리는 응접실 쪽으로 걸어 나와 홀로 내려갔다. 그가 뒤를 돌아보며 댄버스 부인에게 눈을 찡긋했다. 댄버스 부인은 답하지 않았다. 하긴 댄버스 부인이 눈을 찡긋하는 행동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 부인은 딱딱하게 굳은 표정이었다. 제프스가 신나게 뛰어나갔다.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저 즐거운 모양이었다. 차 안에 모자를 놔둔 모양입니다. 그는 홀을 둘러보는 척 하면서 말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았죠. 뒤로 돌아 데니 아주머니의 방으로 바로 갔거든요. 아주머니도 나와서 차를 보시겠어요? 댄버스 부인은 내 눈치를 보는 듯 잠시 망설였다. 아니, 난 나가지 않을게요. 잘 가요, 잭. 그는 댄버스 부인의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했다. 안녕히 계세요. 몸 조심하시고요. 절 만나고 싶을 땐 어디로 오면 되는지 아시죠? 이렇게 뵈니 힘이 나네요. 그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제스프도 몸을 흔들어댔다. 나는 여전히 불편한 마음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정든 맨들리, 이곳은 거의 변하지 않았군요. 데니 아주머니가 잘 관리한 덕분이겠죠.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가 저택 창문들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네, 아주 유능한 분이죠. 자, 그래서 부인은 어떠신가요? 이곳에 묻혀 지내는 게 괜찮으신가요? 저는 맨들리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나는 딱딱하게 대답했다. 맥스랑은 어디 남프랑스 쪽에서 만나셨다면서요? 몬테카를로라고 하던가? 저도 몬테카를로에 자주 갔었답니다. 맞아요. 그때 저 몬테카를로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동차 앞에 도착했다. 푸른색 스포츠카로 주인과 분위기가 똑같았다. 제 차가 어떠신가요? 아주 멋지군요. 나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정문까지 다 보시겠어요? 아니요. 좀 피곤하네요.
맨들리 안주인이 저 같은 사람과 같은 차에 타는 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껄껄 웃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얼굴을 붉혔다. 그는 다시금 불쾌함이 느껴지는 푸른 눈으로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나는 술집 여급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새색시를 타락의 길로 인도해서는 안 되겠지, 제스퍼? 그래서는 안 되고 말고? 그는 모자를 찾아 쓰고 커다란 운전용 장갑을 끼웠다. 그리고 피우던 담배를 길 옆으로 내던졌다. 안녕히 계십시오. 만나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가 손을 차창에 올려놓고 인사했다. 안녕히 가세요. 참, 제가 왔던 일을 맥스에게 비밀로 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맥스는 저를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데니 아주머니를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나는 여전히 어색한 투로 말했다. 정말 친절하시군요. 혹시라도 드라이브 해보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시지는 않았는지요? 아니에요.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뵈러 올지도 모르겠군요. 제스퍼, 그렇게 매달리면 안 돼. 칠이 벗겨지지 않니? 어떻든 맥스가 부인을 혼자 놔두고 런던에 갔다니 참으로 안타깝군요. 전 괜찮아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오, 그렇습니까? 희한한 일이군요. 그건 자연을 거스르는 잘못된 일이랍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죠? 석 달인가요? 그 정도 되었습니다. 저도 집에 석 달 된 새색시가 기다리고 있다면 좋겠군요. 전 불쌍한 노총각이거든요. 그는 다시 웃더니 모자를 눈까지 눌렀었다. 그럼 이만. 마지막 인사 말과 함께 그는 시동을 걸었고 차는 엄청난 속도로 길을 빠져나가 사라졌다. 제스퍼는 귀를 축 늘어뜨리고 차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다. 이리 온 제스퍼, 바보처럼 굴지 말고. 나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댄버스 부인은 가버리고 없었다. 나는 홀에서 벨을 울렸다. 5분 정도 기다려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다시 벨을 울렸더니 앨리스가 나타났다. 불만스러운 얼굴이었다. 네, 마님? 아니, 로버트가 없었어? 밤나무 아래 나가서 차를 마시고 싶은데? 로버트는 우체국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님. 댄버스 부인이 오늘 마님은 차를 늦게 드시게 될 거라고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퍼리스도 집에 없습니다. 지금 차를 드실 거라면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아직 4시 30분은 안 된 것 같지만요. 아, 괜찮아. 로버트가 올 때까지 기다릴게. 맥심이 집을 비우면 모두가 느슨해지는 모양이군. 나는 생각했다. 프리스와 로버트가 동시에 집을 비운 것은 처음이었다. 외출하기로 되어 있던 사람은 프리스뿐이었다. 그런데 댄버스 부인이 로버트마저 내보낸 것이다. 나는 산책하러 나가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고 말이다. 파벨이라는 사람은 댄버스 부인을 찾아올 시간을 아주 잘 고른 셈이었다. 지나치게 잘 고른 시간이라 무언가 수상했다. 게다가 맥심에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부탁까지 하다니 대단히 이상한 일이었다. 나는 댄버스 부인을 곤란에 빠뜨릴 생각은 없었다. 맥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 파벨이라는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맥심을 맥스라고 불렀지. 맥심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시집 속표지에 가늘고 비스듬한 글씨로 M자의 꼬리가 아주 길게 쓰인 걸 보았을 뿐이었다. 그를 맥스라고 부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단 한 명뿐인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머뭇거리며 홀에 서 있는 동안 불현듯 댄버스 부인이 무언가 부정직한 일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맥스 모르게 무언가 뒷거래를 하고 있는 걸까? 오늘처럼 불시에 일찍 귀가해보면 그 남자를 또 보게 되지 않을까? 그는 이 집과 맥심을 잘 아는 척 연극을 했는지도 모른다. 두 사람은 대체 서쪽 방에서 무엇을 했을까? 나를 보자마자 덧창을 닫은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이지 혼란스러웠다. 브리스와 로버트가 모두 출장 중이었다. 하녀들은 각자 방에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었다. 댄버스 부인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남자가 도둑질을 하고 댄버스 부인은 도운 걸까? 서쪽 방들에는 귀중품이 많았다. 나는 당장 위층으로 올라가 서쪽 방들을 직접 살펴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로버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차 마실 때까지 시간도 여유가 있었다. 나는 복도 쪽을 보면서 잠시 망설였다. 사방이 고요했다. 하인들은 모두 부엌 넘어 자기들 방에 있었다. 제스퍼는 계단 아래 놓인 물통에 코를 박고 시끄럽게 물을 마셨다.
그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다. 나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야릇한 기대감에 심장이 마구 뛰었다. 14. 첫날 아침에 걸었던 복도로 들어섰다. 그날 이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니 가고 싶지도 않았던 곳이다. 복도 끝창에서 햇살이 들어와 바닥에 황금 무늬를 그려놓았다. 쥐죽은 더 조용했다. 전에도 느꼈던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방들의 배치가 낯설었다. 지난번에 댄버스 부인이 바로 그 자리 뒤에서 문을 열고 나왔던 기억이 났다. 방향으로 봤을 때도 잔디밭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나는 손잡이를 돌려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덧창 때문에 어두웠다. 벽을 더듬어 전기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다. 벽을 따라 서 있는 커다란 장을 보면 옷방 같았다. 끝에 또 다른 문이 열려 있었다. 더 큰 방으로 연결되는 문이었다. 다시 거리로 들어가 불을 켰다. 놀랍게도 방은 방금 전까지 누가 사용했던 것처럼 말끔한 모습이었다. 테이블이며 의자, 침대 모두에 먼지막이 천히 씌워져 있으리라는 내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화장대 위에는 머리빗, 향수, 화장품이 놓여 있었다. 침구도 갖춰져 있었다. 흰색 면 베갯닛이 반짝거렸고 퀼트 침대보 아래로 담요 끝자락이 보였다. 화장대와 침대 옆 협탁 그리고 조각 장식이 멋진 벽난로 선반 위에는 꽃이 꽂혀 있었다. 세팅 가운이 의자에 걸쳐져 있고 그 아래 슬리퍼가 얌전히 놓여 있었다. 한순간 나는 내 머리가 어떻게 된 줄 알았다. 과거로 레베카가 죽기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금방이라도 레베카가 방으로 들어와 화장대에 앉아 콧노래를 부르며 빗질을 시작할 것만 같았다. 그럼 내게는 거울에 비친 레베카의 모습이 그리고 레베카에게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보이겠지.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무슨 일인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벽시계 소리가 현실 감각을 일깨워 주었다. 시계바늘은 4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 손목시계 바늘의 위치도 같았다. 째깍거리는 이성적인 시계 소리가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곧 잔디밭에 차가 준비될 것이었다. 나는 방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확실히 사람이 사용하는 방은 아니었다. 꽃향기도 곰팡이 냄새를 다 가리지는 못했다. 커튼이 내려지고 덧창도 닫혀 있었다. 레베카는 두 번 다시 이 방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댄버스 부인이 아무리 꽃을 갈아 꽂고 용잇을 새로 씌워둔다 해도 말이다. 레베카는 죽었다. 그것도 벌써 1년 전에. 지금은 드윈트 가문의 다른 선조들과 함께 교회 지하 묘지에 묻혀 있다. 희미하게 바다소리가 들렸다. 창가로 가서 덧창을 살짝 열어보았다. 그렇다. 30분 전에 파벨 씨와 댄버스 부인이 서 있던 바로 그 창문이 분명했다. 오후의 긴 햇살이 들어오자 전등 불빛이 누렇게 힘을 잃었다. 덧창을 조금 더 열자 햇살이 침대에 하얀 빛을 내리쏘았다. 베개 옆의 잠옷 상자에도 화장대의 거울과 머리빗, 향수병 위에도 햇살이 내려앉았다. 햇살 아래서 그 방은 한층 더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덧창을 닫고 전등 불빛만으로만 보았을 때는 무대 장치 같은 느낌이었다. 한 공연이 끝나고 다른 공연이 시작될 때까지 놓아둔 연극 무대 말이다. 밤이 되어 커튼이 내려졌지만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공연이 시작될 것 같은, 하지만 햇살은 방을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 곰팡이 냄새나 반대편 창문에 드리워진 커튼은 머리에서 지워졌다. 나는 또다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되었다. 우연히 안주인의 침실로 들어오게 되어 화장대 위의 머리빗, 의자에 걸쳐진 가운과 슬리퍼 등 안주인의 물건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때 처음으로 내 두 다리가 들들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화장대 의자에 앉았다. 심장은 더 이상 묘한 기대감에 설레지 않았다. 오히려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나는 바보가 된 기분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분명 아름다운 방이었다. 첫날 저녁에 댄버스 부인이 한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이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이라 부르기에 충분했다. 벽난로, 천장, 침대머리, 화장대 옆의 촛대 등 하나같이 정교한 손길로 만들어진 작품들로 내 물건이라면 무척이나 사랑하고 자랑스레 여길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내 물건은 아니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머리 빗들을 어루만졌다. 빗 하나는 다른 것보다 달아 있었다. 빗이 여러 개다 해도 그중 어느 하나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 법이다.
다른 빗은 아예 쓸 생각조차 못하기도 한다. 그래서 머리빗들을 닦을 때 보면 새 것처럼 깨끗한 빗도 있게 마련이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하얗고 파리했다. 긴 머리카락은 곧게 늘어져 있었다. 내 모습은 언제나 저랬나? 얼굴이 좀 더 핏기가 감돌아야 하지 않을까? 거울 속에 창백하고 딱딱한 얼굴이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운을 만져보았다. 슬리프도 들어 올려 두 손에 쥐어보았다. 공포감이 점점 커졌다. 퀼트 침대보도 손으로 썰어보고 잠옷 상자에 수놓인 R과 W라는 글자에도 손가락을 댔다. 황금빛 세트 내 수놓인 글자들은 새끼줄처럼 꼬인 실로 되어 있어 튼튼했다. 상자 안에 든 잠옷은 살구색으로 거미줄처럼 얇았다. 나는 그 잠옷을 들어올려 얼굴에 대보았다. 몹시 차가웠다. 하지만 향수를 뿌렸던 부분에는 아직도 희미한 향기가 남아 있었다. 바로 흰 진달래 향기였다. 나는 다시 잠옷을 접어 상자에 넣었다. 잠옷의 주름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주인이 마지막으로 벗어놓은 후 한 번도 누가 입거나 세탁하지 않았던 것이다. 충동적으로 뒤로 물러난 나는 다시 옷방으로 들어갔다. 장 하나를 열었다. 생각대로였다. 옷이 가득했다. 모두 이브닝 드레스였다. 우선 하얀 보강백 위로 살짝 모습을 드러낸 은색 드레스가 눈에 들어왔다.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진 황금빛 드레스, 자줏빛의 부드러운 벨벳 드레스, 옷장 바닥까지 끌리는 흰 세틴 드레스 등이 보였다. 선반의 상자에서 삐죽 튀어나온 것은 타조 털부채였다. 옷장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다. 그토록 섬세한 진달래 향도 장 속에 갇힌 상태에서는 변질되는 모양이었다. 금빛, 은빛 드레스에 내려앉아 있던 그 변질된 냄새가 열린 옷장문을 통해 내게 돌진했다. 나는 얼른 장을 닫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덧창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황금빛 침대볼을 비추었고 잠옷 상자 위의 길고 비스듬한 R자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댄버스 부인이었다. 그때 부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승리감에 도취한 듯한, 기묘하게 잔뜩 들뜬 듯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뭐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마님? 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도 나오지 않았다. 괜찮으신가요? 댄버스 부인은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며 내게 다가섰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조금만 더 다가오면 기절해버릴 것 같았다. 얼굴에 부인의 숨결이 느껴졌다. 난 괜찮아요, 댄버스 부인. 간신히 입을 열었다. 여기서 마주칠 줄 몰랐네요. 아까 잔디밭에서 이 창문을 올리다 보았을 때 덧창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닫으러 왔죠. 제가 닫겠습니다. 부인은 소리 없이 방을 가로질러 가더니 덧문을 쾅 소리나게 닫았다. 햇살이 사라졌다. 방은 다시 전등 불빛 아래서 비현실적인 공간이 되었다.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소름 끼치게 무서웠다. 댄버스 부인이 다시 돌아와 내 옆에 섰다. 평소의 딱딱하고 고집센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다정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째서 덧창이 열려 있더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방을 나가기 전에 분명히 닫았는데요. 마님께서 직접 덧창을 여셨던 게 아닌가요? 이 방을 보고 싶으셨던 게지요. 어째서 진작 제게 보여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언제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말입니다. 나는 뛰어 도망가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부인의 두 눈을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여기 오셨으니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댄버스 부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가식적이고 무시무시했다. 오래전부터 구경하고 싶었지만 수줍어서 말씀을 못 하셨을 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방이죠? 이제껏 보신 그 어떤 방보다도 아름다울 겁니다. 댄버스 부인은 내 팔을 잡고 침대 앞으로 이끌었다. 나는 꼭두각시인 양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몸이 벌벌 떨렸다. 낮고 은밀한 부인의 목소리가 싫고 무서웠다. 바로 이게 그분의 침대였죠. 정말 멋진 침대지요. 저는 언제나 그분이 가장 좋아했던 황금색 침대볼을 씌워두고 있답니다. 이건 잠옷 상자죠. 이미 건드리신 모양입니다. 그렇죠?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입으셨던 바로 그 잠옷입니다. 다시 만져보시겠어요? 댄버스 부인은 잠옷을 꺼내 내밀었다.
자, 어서 느껴보세요. 얼마나 가볍고 부드러운지. 그분이 마지막으로 벗어 놓으신 후 빨지 않고 놔두었습니다. 그 가운과 슬리퍼는 사고가 났던 그 밤에 제가 그분을 위해 준비해둔 상태 그대로입니다. 부인은 잠옷을 개켜 상자에 넣으면서 덧붙였다. 아시다시피 전 그분에게 필요한 일을 다 해드리는 사람이었거든요. 몸종을 여럿 두어봤지만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인이 아주머니만큼 날 잘 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아주머니만 있으면 돼.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보세요. 그분의 가운이에요. 이 길이를 보면 마님보다 훨씬 키가 크셨다는 걸 아시겠죠? 한번 마님한테 떼볼까요? 거의 발목까지 내려오는군요. 그분은 몸매가 아주 아름다웠답니다. 또 이건 그분 슬리퍼예요. 키에 비하면 발은 작았죠. 마님 손을 슬리퍼 안에 넣어보세요. 정말 작지 않나요? 부인은 만면에 미소를 띠고 내 눈을 응시한 채 억지로 내 손을 슬리퍼 안에 넣었다. 그분 키가 이렇게 컸을 줄은 모르셨죠. 이 슬리퍼는 작은 발이나 맞는 거죠. 그분은 또 아주 날씬했어요. 나란히 서보기 전에는 키가 큰 줄 모르기 십상이었죠. 거의 저와 똑같을 정도로 컸다니까요. 하지만 이 침대에 누운 그분은 아주 작아 보였어요. 풍성한 검은 머리는 마치 후광인 양 그분 얼굴 주위에 펼쳐져 있었죠. 댄버스 부인은 슬리퍼를 바닥에 내려놓고 가운을 의자에 걸쳐 두었다. 다음은 화장대 차례였다. 그분 머리빗을 보신 적 없죠? 자, 그분이 사용하시던 그대로 이렇게 남겨두었어요. 매일 밤 제가 직접 빗질을 해드렸지요. 자, 머리 빗을 시간이야? 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전 이 의자 뒤에 서서 20분씩 빗질을 했죠. 마지막 몇 년 동안은 짧은 머리를 하셨지만 결혼할 때에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였답니다. 신혼 때는 더윈터 씨가 빗질을 해주시곤 했어요. 셔츠 차림으로 빗 두 개를 한꺼번에 움직이며 빗질 하시는 모습을 종종 보았답니다. 맥스, 더 세게 빗겨야 해요. 더 세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웃으면 더윈터 씨도 웃었죠. 그러다 보면 저녁 식사를 위해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되곤 했어요. 당시에는 늘 손님이 많았거든요. 더윈터 씨는 일은 늦어버렸는걸 하면서 제게 빗을 넘겨주고 방을 나섰죠. 당시 더윈터 씨는 항상 즐겁게 웃는 모습이었답니다. 부인이 잠시 말을 거쳤다. 여전히 내 팔은 놔주지 않았다. 그분이 머리를 짧게 잘랐을 때 모두들 화를 냈어요. 하지만 그분은 개의치 않았죠. 이건 누구도 상관할 일이 아니야. 내가 결정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었어요. 물론 말이나 배를 타기에는 짧은 머리가 훨씬 편리했습니다. 말을 타고 계신 그분을 유명한 화가가 화폭에 담기도 했어요. 그 그림은 예술 아카데미에 걸렸죠. 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보지 못했어요. 그 그림은 그의 최고 작품으로 뽑혔어요. 하지만 더윈터 씨는 그 그림을 맨들리로 가져오려 하지 않았죠. 아마 실물만 못하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자, 이제 그분의 옷을 보고 싶으시겠죠? 부인은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리고 옷방으로 가서 장을 하나씩 열어 보였다. 전 여기에 그분 모피를 보관한답니다. 좀 먹은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주 신경을 쓰고 있으니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이 담비 쇼를 한번 만져보세요. 더윈터 씨가 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죠.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들었지만 잊어버렸어요. 이 친칠라 쇼는 저녁 파티 때 가장 많이 두르셨던 겁니다. 날이 차가울 때마다 어깨에 살짝 두르셨죠. 이쪽 장에는 이브닝 드레스가 들어있습니다. 문이 제대로 닫혀있지 않은 걸 보니 이 장을 열어보셨군요. 그렇죠? 그분께서는 이 은빛 드레스를 좋아했습니다. 물론 어떤 색, 어떤 형태의 드레스든 잘 어울렸지만 말입니다. 이 벨벳 드레스를 입으셨을 때는 눈이 부셨어요. 벨벳을 얼굴에 떼보세요. 정말 부드럽죠? 마님께서도 느끼실 수 있죠? 향기가 아직도 여전하답니다. 마치 지금 막 벗어놓은 것처럼요. 그분이 계셨던 방에는 늘 향기가 남았죠. 그래서 전 그분이 어디 계셨는지 늘 맞힐 수 있었답니다. 이 서랍 안에는 그분의 속옷이 들어있어요. 이 분홍 셔츠는 한 번도 입지 않으신 거랍니다. 돌아가시던 때에는 바지와 셔츠를 입고 계셨어요. 하지만 물속에서 찢겨지면서 벗겨지고 말았죠. 발견된 사체는 벌거벗은 채였어요. 내 팔을 잡은 댄버스 부인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부인은 허리를 굽혀 해골 같은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다. 검은 눈동자가 나를 노려봤다. 바위가 그분의 몸을 조각조각 잘라버렸답니다.
그 아름다운 얼굴은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두 팔도 떨어져 나간 상태였죠. 더윈트 씨가 그분의 신원을 확인했어요. 에지컴까지 가서 말이죠. 혼자 가셨죠. 당시 몸이 성치 않았지만 그렇게 고집을 부리셨고 아무도 말리지 못했어요. 크롤리 씨까지도 어쩔 수 없었죠. 부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두 눈은 여전히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날 외출했던 게 제 실수였죠. 캐리스로 가서 저녁 늦게까지 머물렀답니다. 그분께서 런던에 가서 한밤중에나 돌아오실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니 서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9시 30분쯤 돌아와 보니 그분은 이미 7시 전에 돌아와 식사를 드시고 다시 나가셨더군요. 해변으로요. 걱정이 되었어요. 남서풍이 강했으니까요. 제가 있었다면 절대 못 나가시게 했을 겁니다. 제 말은 늘 들으셨거든요. 전 오늘 저녁은 날씨가 좋지 않으니 안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테고 그럼 그분은 알았어요. 걱정 많은 잔소리군 이라고 답하셨겠죠. 우리는 함께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분께서는 런던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말씀해 주셨을 테고요. 이미 팔은 감각이 없었다. 댄버스 부인의 얼굴 피부가 탱탱이 당겨졌다. 뼈가 다 드러날 지경이었다. 귀 뒤로 작고 노란 반창고가 보였다. 그날 더윈트 씨께서는 크롤리 씨와 저녁을 드셨어요. 정확히 몇 시에 돌아오셨는지는 모르지만 11시는 넘었던 것 같아요. 자정쯤에 바람이 아주 강해졌지요. 그분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고요. 아래층에 가보았더니 서재는 불이 꺼져 있더군요. 위층으로 가서 침실문을 두드렸더니 더윈트 씨가 계시더군요. 부인이 돌아오시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가운 차림으로 문을 열고 나오셔서는 아마 해변 집에서 자고 오는 모양이요. 이제 그만 잠자리에 들어요. 날씨가 이런데 잠자러 집에 올 것 같지는 않으니 라고 하시더군요. 피곤한 표정이셨고 더 이상 방해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전에도 해변에서 주무시는 일이 많았고 기후가 어떻든 배 타기를 즐기셨거든요. 그래서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를 드리고 나왔죠. 하지만 잠은 잘 수 없었어요. 그분께서 뭘 하고 계신 걸까 궁금했죠. 댄버스 부인이 다시 말을 멈추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팔을 빼내고 그 방에서 나가고 싶었다. 5시 30분이 될 때까지 침대에 앉아 있었죠.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었어요. 외투를 입고 숲길을 따라 해변으로 갔죠. 날이 밝고 바람이 잦아들었지만 그때도 이슬비가 내리는 중이었어요. 해변에는 부표와 작은 배가 있었지만 그분이 타시는 보트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회색빛 아침 어스름엽게 해변에 나가선 듯 얼굴을 스치는 이슬비가 느껴졌다. 자욱한 안개에 휩싸인 부표의 검은 형체도 떠올랐다. 댄버스 부인이 내 팔을 놓았다. 갑자기 평소처럼 몸이 건조하고 딱딱한 목소리가 되었다. 그날 오후 캐리스에서 구명 튜브가 발견되었어요. 이튿날 곧 근처 바위에서 개를 잡던 사람들이 또 다른 구명 튜브를 찾아냈지요. 보트 잔해들도 파도에 밀려왔어요. 부인은 몸을 돌려 서랍을 닫았다. 벽에 걸린 그림을 똑바로 하고 카펫에 붙은 보풀도 떼어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만히 서 있었다. 이제 아시겠죠? 더윈트 씨께서 왜 더 이상 이 방을 사용하지 않으려 하시는지 저 파도 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창은 물론 덧창까지 닫아 두었는데도 조약돌 해변에 철썩대는 음울한 파도 소리가 들렸다. 밀물이 빠른 속도로 밀려드는 모양이었다. 해변의 그 집 바로 앞까지 물이 들어오겠군. 그날 이후 주인어른도 이 방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물건을 모두 꺼내 복도 끝의 다른 방으로 옮기셨죠. 하지만 거기서도 별로 주무시는 날이 없었어요. 서재의 안락의자에 밤새도록 앉아 계시곤 했죠. 아침에 보면 주위에 온통 담배꽁초만 널려 있었고요. 낮에는 서재를 이리저리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는. 의자 옆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가 눈에 선했다. 서재 안에서 앞뒤로 오가는 그의 발소리도 들렸다. 뚜벅뚜벅 뚜벅뚜벅. 댄버스 부인은 침실과 옷방 사이에 문을 닫고 불도 껐다. 이제 침대도 베개 옆 잠옷 상자도 화장대도 의자 아래 슬리퍼도 보이지 않았다. 부인은 앞서서 옷방을 나섰고 문 손잡이를 잡은 채 내가 뒤따라 나오기를 기다렸다. 저 매일 이 방들을 살피고 먼지를 튼답니다. 다시 오시고 싶거든 말씀만 하세요. 내선 전화를 거시면 되지요. 언제든 안내하겠습니다. 하녀들은 여기 못 오게 했습니다. 오로지 저만 출입하는 곳이죠.
다시금 기분 나쁘게 다정한 말투였다. 얼굴에 머금은 미소는 가식적이고 부자연스러웠다. 주인 어른이 출타하시고 혼자 외로울 때면 이 방에 와서 앉아 계시고 싶은 생각이 날 수도 있겠죠. 말씀만 하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방이니까요. 이 방을 보면 그분께서 그렇게 오래전에 떠나셨다는 걸 전혀 모르겠죠. 잠시 외출했다가 저녁이면 곧 돌아오실 것 같죠?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다. 비단 이 방뿐이 아닙니다. 그 실, 홀, 정원, 겹방까지 전 여러 곳에서 그분을 느낀답니다. 어떤가요? 마님께서도 그렇죠? 댄버스 부인은 궁금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어느덧 속삭임에 가깝게 낮아졌다. 때로 이 복도를 따라 건너라면 그분께서 바로 뒤에서 따라오신다는 기분이 들죠. 그 가벼운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 발소리를 확실히 알고 틀림없이 구분해낸답니다. 또 홀 위쪽 발코니에서는 난간에 몸을 기대고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개들을 부르던 그분의 모습이 보이죠. 저녁 식사하러 계단을 내려가는 그분의 옷자락 소리도 종종 들을 수 있어요. 부인은 여전히 나를 응시한 채 잠시 말을 멈추더니 느릿느릿 덧붙였다. 어쩌면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말을 걸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죽은 사람이 살던 곳으로 되돌아와 산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두 손을 꽉 마주 잡았다. 모르겠어요. 내 목소리는 어색했고 이상하게 톤이 높았다. 평소의 내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전 때로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분께서 맨들리로 되돌아와 당신과 더윈트시를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우리는 서로를 노려보며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부인에게서 눈길을 뗄 수가 없었다. 두개골처럼 하얀 얼굴 깊숙한 곳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검고 음침한 눈에 얼마나 큰 미움과 적의가 담겨 있는지. 이윽고 부인이 복도로 통하는 문을 열었다. 로버트가 돌아왔습니다. 15분쯤 전에요. 밤나무 아래로 차를 내가라고 말해두었습니다. 부인은 내가 지나가도록 비켰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섰다. 마치 장님이라도 된 듯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찌어찌 계단을 내려와 모퉁이를 돌고 동쪽의 내 방으로 통하는 문을 밀어 열었다.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고 잠근 후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고는 침대에 쓰러져 눈을 감았다. 금방 죽을 것처럼 피곤했다.